최근 또다시 정치인 피습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국민의힘 소속 배현진 의원이었고 가해자는 2009년생 중학교 2학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평소 주변 지인을 스토킹하고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특정 집단의 집회를 동급생 카카오톡 그룹에 올리는 등의 활동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가 배현진 의원의 머리를 돌로 가격하는 모습은 가히 충격적인데요. 무슨 원한이라도 있나 싶을 정도로 쉴 틈 없이 머리를 가격하는 영상에서 위험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명확한 행동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청소년이 정치인을 피습하는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이라 동기를 유추해보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료가 부족할 땐 옆나라 일본을 참고해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는 1960년 청소년이 정치인을 피살하는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도쿄 찌르기 사건. 피해자는 일본 사회당 소속의 아사누마 이네지로라는 의원이었으며 가해자는 일본 애국당이라는 극우주의 단체에 몸을 담았다 전 아시아 반공연맹이라는 단체를 설립한 당시 17살밖에 안 되던 야마구치 오토야였습니다. 우리나라 사건의 학생과는 단 2살 차이인 건데요. 그가 극우당에 가입해서 아사누마 이네지로를 찌르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1년 5개월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그는 청소년의 나이에 정치인을 피살하기로 마음먹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성공했을까요? 그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배현진 의원을 피습한 중학생의 동기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도쿄 찌르기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아사누마 이네지로라는 일본의 좌파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상당히 카리스마가 넘치는 인물이었는데요. 어찌나 카리스마가 넘치던지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을 꺼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국은 일본과 중국의 적이다. 그는 의외로 좌파 노선을 탄 것과는 반대로 농지 대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는 주위의 친구들의 영향과 와세다 대학 정치경제학부를 가고 싶었던 아들에게 의대를 가라고 달달 볶았던 아버지에 대한 반발심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이네지로는 정치경제학부에 입학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끊어버린 생활비 때문에 친구의 문구회사에서 만년필을 만드는 작업을 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나가면서요. 그렇게 대학을 다니며 알바로 생계를 유지하며 농지 대부의 아들인데 소작쟁이 운동도 하고 그러다 군국주의 반대 연설도 하다가 병사들에게 잡혀 폭행도 당하고 1923년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사회주의 정당을 만들었다가 정부의 명령으로 해체도 당하는 등 다사다난한 사회주의 운동권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렇게 그는 사회주의 운동권 생활을 이어나가며 생활하던 중 1932년 좌파 정당이 부합된 사회대중당이 결성되었고 이네지로도 여기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네지로는 인생의 모델 아소 히사시를 만나게 됩니다. 이네지로는 아소 히사시의 인품과 사상에 감명을 받아 그의 지지자가 되었고 그의 영향을 받아 국가사회주의 성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940년 자신이 선망하던 아소 히사시가 급사하자 대정 입찬엔을 탈당하고 큰 시리에 빠져 정치에 회의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5년 뒤인 1945년 일본 사회당을 결성하게 됩니다. 이 일본 사회당은 당시 자민당 절반 정도의 의석수를 차지하며 거대 야당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네지로는 이후 일본 사회당 활동을 하며 문제의 발언을 하게 됩니다. 1959년 중국의 베이징에 방문했을 때 미국은 중국과 일본의 공통된 적이라고 말이죠. 이네지로가 아소 히사시의 급사에 시리에 빠져있을 때쯤 그를 죽일 씨앗이 태어납니다. 1943년 야마구치 오토야가 출생하죠. 그는 일본 육상자위대 고위 장교의 아들이었으며 야쿠자 미화 소설을 쓰던 작가의 외손자였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민족주의 운동에 관련된 신문을 읽으며 정치인들을 격렬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형의 영향으로 다양한 우익단체가 주최하는 연설에 참여하고 시위를 다니기 시작했죠. 1959년 5월 10일 16살의 나이에 그는 빈 아카오의 연설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일본이 혁명 직전에 있으며 젊은이들이 좌익단체의 행동에 저항해야 한다. 그의 우익스러운 이 연설은 그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아카오의 대일본 애국당에 정식으로 입당했습니다. 서로 반대 진영이라 만날 일 없을 것 같아 보였던 둘은 한 가지 사건으로 엮이게 됩니다. 안포 시위. 안포 시위는 1951년에 체결했던 미일 안전보장 조약을 1960년 신조약으로 개정하기 위한 과정에서 일본 사회당의 저항을 받으며 벌어졌습니다. 미일 안전보장 협약은 미국의 전쟁에 일본이 휩싸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 믿었던 일본 사회당과 여론은 안보 투쟁을 일으켰죠. 이때 안보 투쟁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 중 하나가 아사누마였습니다. 아사누마는 특히 서구의 제국주의에 대한 반감과 아시아가 세계에서 독자적인 길을 가야 된다고 믿었기에 미국의 미일 안전보장 조약을 신조약으로 개정하는 것이 아닌 폐기를 바랬습니다. 그러한 신념 아래 그는 시위를 전개했으며 이는 기시 노부스케 총리의 사임으로 이어졌고 극우파들의 격렬한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때쯤 대일본 애국당에 가입했던 야마구치 오토야는 격렬한 안포 반대 시위의 참석자였습니다. 6개월 동안 10번이나 체포당했다고 했으니 그 정도를 알만했습니다. 그는 안포 시위가 일어났을 때 일본이 공산주의 혁명 직전에 있다고 확신했고 추종자들을 동원하여 반대 시위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격렬하게 시위를 일으키는 본인과는 다르게 대일본 애국당 지도자는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인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당의 지도자 아카오는 좌파 지도자를 제거할 것이라 말하는 입버릇과는 다르게 언론 보도에만 관심을 보였고 실제로 행동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기를 손에 쥐고 더 많은 결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얻기 위해 야마구치 오토야는 대일본 애국당을 탈당했다고 사건 이후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그렇게 대한애국당의 실망에 탈당하고 전 아시아 반공연맹을 결성한 야마구치 오토야. 그는 1960년 10월 4일 집에서 우연히 와키자시라는 아버지의 칼을 찾아냅니다. 일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어떠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겠죠. 그는 같은 해 10월 12일 가쿠랑 교복과 카고 재킷을 입고 빨간 안경을 낀 채 아사누마의 연설장으로 향합니다. 당시 3당 당수 연설회라는 텔레비전 선거 토론회가 열렸기 때문이죠. 3당 당수 연설회는 1960년 11월 20일에 실시될 일본 총선거 직전에 열린 텔레비전 선거 토론회였습니다. 또한 행사는 당시 앙포운동, 격렬한 사회 분위기의 변화, 그리고 진보와 보수의 격렬한 대립 가운데 열렸기에 그만큼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주요 정당 지도자들이 참여해서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다가오는 선거의 분위기를 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시누마는 오후 3시가 되어 연설대 앞으로 나섭니다. 그리고 연설을 시작하자마자 우익단체들이 큰 소리로 야유를 퍼붓습니다. 3시 5분 간신히 야유가 진정되자 아사누마는 다시 연설을 재개하려고 하지만 그 순간 가쿠란을 입은 한 학생이 연설대로 돌진합니다. 그리고 일순간 사무라이 단검을 꺼내 아사누마의 옆구리를 깊숙이 찔렀습니다. 그 순간 찍힌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찍은 일본 기자는 아시아인 최초로 퓰리처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당시 직후에는 외부 출혈이 보이지 않아 심각한 부상이 아닌 줄로만 알았지만 알고 보니 대동맥이 찔려 큰 내부 출혈이 있었고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야마구치 오토야는 그 즉시 체포되어 수감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은 11월 2월 천황폐하 만세와 조국을 위해 7 목숨을 바칠 수 있다면 이라는 글을 치약으로 벽에 쓴 다음 침대 시트로 목을 매어 자살하였습니다. 사건 이후의 양상은 흔히 할 수 있는 예상과는 상당히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아사노마 이네지로가 소속돼 있던 일본 사회당이 동조표를 받고 경쟁장이자 집권당이었던 자민당의 패배가 확실해 보였습니다. 일본의 여론도 아사노마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이케다 내각이 사퇴할 것임을 촉구하는 시위가 전역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10월 18일 당시 총리이던 이케다가 국회 본회의에서 추모 연설을 하며 여론을 뒤집는 데 성공했습니다. 원래는 대개 연설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던데 저 연설은 대단히 웅변적이고 관대한 평가를 담은 장대한 연설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게 자민당은 성공적으로 이어진 총선에서 좌석수를 지켜내었으며 강력한 카리스마의 지도부 아사누마를 잃은 일본 사회당은 마땅한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1996년까지 서서히 소멸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오토야가 아사누마를 지르기 전에 쪽지를 하나 써서 품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쪽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사누마 이네지로, 당신은 일본을 빨갱이로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원한을 품지 않지만 당신이 사회당 지도자로서 취한 태도, 중국을 방문했을 때 한 터무니없는 발언, 국회 침입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없다. 나는 이로써 당신에게 하늘의 심판을 내린 도구가 되겠습니다. 오토야의 쪽지 내용과 그의 자살 소식은 극우들의 심금을 자극하기 충분했고 그는 극우들의 아이돌이 되었습니다. 대일본 애국당에서는 매년 그가 자살했던 11월 2일 추모식을 열며 특히 2010년 11월 2일에는 50주년 대규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도쿄 찌르기 사건과 최근 배현진 의원에 대한 피습 사건은 두 사건 모두 청소년이 정치적 동기를 가지고 폭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그리고 오토야의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꾸준히 특정 정당에 대한 사상을 주입받고 나중에는 극우 정당에 들어서게 됩니다. 어쩌면 이는 우리가 지금 놓인 환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우리는 모두 각자가 선택한 극단적 정당 속에 존재합니다. 알고리즘의 선택에 의해서요.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극도로 늘어난 요즘 인공지능은 발달해 무수히 많이 쏟아지는 정보들 중에서도 우리가 관심 있어 할 만한 정보만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정보 감옥을 만드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뿐입니까? 지금의 대한민국의 정치를 한 가지 키워드로 뽑아보자면 저는 혐오를 뽑을 것입니다. 여성 혐오, 남성 혐오, 세대 갈등, 직업 비하, 수도 없이 많은 혐오들이 편을 가르고 구분하는 데 쓰입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 해당 혐오를 문제 삼으며 개선할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정치인의 해당 문제를 삼는 순간 작았던 혐오도 커지고 확산되는 경향 또한 존재합니다. 그렇게 해서 해당 문제와 혐오가 확산되었으면 개선이라도 잘하면 되지만 정치인들은 당선되고 나서는 관심도 없는 모습입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며 대한민국은 서로 간의 혐오 정서만이 팽배하게 남아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현실에서는 드러내지도 않고 그렇게 행동하지도 않지만요. 우리는 자연스레 허상을 미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런 서로 간의 혐오 정서는 자연스레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집니다. 인터넷을 통해서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인터넷을 접하는 청소년의 인식에는 현실의 사람보다 인터넷에 존재하는 혐오 정서를 먼저 접하고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한민국의 오토야를 만들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이 문제 해결을 청소년에게서 스마트폰을 빼앗고 휴대폰 관리 앱을 까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럴수록 더더욱 숨어서 할 뿐입니다. 해결법은 정치인을 선택하고 여론을 선택하는 우리 개개인이 더 이상 허상의 혐오를 믿는 것을 경계하고 골고루 정보를 습득하여 혐오 감정으로 선동하는 정치인을 뽑지 말고 현실적이고 생산적인 담론을 하는 정치인을 선택하면 됩니다. 하지만 본업이 있는 우리에게는 그런 곳에 시간을 쓰기에는 지나치게 바쁩니다. 그럼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접하고 있는 정보가 혹시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퍼뜨린 정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요. 그런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해보는 습관만이라도 있다면 더욱 혐오를 조장하기 위한 정보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소한 방법은 이 채널에 좋아요랑 구독을 눌러주시는 겁니다. 만약 한 사람이라도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당신이 듣고 있는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생각이 바뀔지도 모르잖아요.